자,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내려받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근로소득 공제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까지 적용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할 텐데, 먼저 이론적인 내용부터 먼저 정리하고 세무사랑을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급여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70%까지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되고요.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 공제가 됩니다. 단계별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인적 공제가 되겠습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의미하는데, 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는 우리 사원 등록 쪽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할 때 이미 등록했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때 다 설명을 드렸고, 사원 등록 부분의 메뉴에서 그러니까 부양가족 명세가 아직 미비하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등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네 번째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개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제해 준다라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공제가 될 겁니다. 근데 연말정산 하시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전부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급여대장상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반영된 금액을 그냥 공제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분은 추가적으로 뭐 국민연금을 얼마 납부했다라는 부분을 자료를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과거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여러 가지 공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2개가 남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액공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2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장 없이 백수로 생활하다가 7월 1일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납부한 주택자금이나 보험료 납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된 것만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시고, 물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험료 공제 한번 보시면,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그 부분만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으실 때에도 근로자분들은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 부담분들을 전부 다 회사를 통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급여대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납입 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되는 정보를 내려받았습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가 내려받는 것 중에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만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금액이 있으면 1차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공제는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공제가 되는 거고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그 다음에 주택 마련 저축 공제 2개 합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 개별적으로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부분은 이자 상환액에 대한 부분만큼 납입한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는데 연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합해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 마련 저축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3개 전부 다 합쳐서 500만 원 또는 1,500만 원까지 전체 공제가 되는 걸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주택 자금 공제가 3가지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월세 소득 공제는 어디로 갔느냐 하는 부분인데, 월세 소득 공제는 세액 공제로 전환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요건들을 좀 보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 자금을 차입해서 지급한 경우에 그 임차 자금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인데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라는 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연 납입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12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하면서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의미합니다. 그때 주택이라고 할 때는 주택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주택마련저축이나 또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정을 하고 있지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앞에서는 오피스텔도 인정했지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오피스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공제 한도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공제 한도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으로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고정금리나 거치식으로 그러니까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자 금액을 1,500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한번 보시면, 자, 주택이 근로자 명의고 근로자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금액에 대해서. 근데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가 다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근로자 명의의 주택인데 배우자 명의로 차입했다든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인데 근로자 명의로 차입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공동명의 주택은 근로자 명의로 차입했다면 근로자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명의의 주택인데 공동 명의로 차입했다면 근로자 채무 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 명의 주택이고 공동 명의로 차입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채무 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밖에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요거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하고 연간 72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받는 상품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부분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소득 공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반 근로자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했다면 대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노란우산 공제라고 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불입액은 분기당 21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공제금액은 연 300만 원 한도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초과해서 사용했을 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최소 15%, 많게는 30%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한번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의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우리가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었죠.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형제자매의 카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제외되고요. 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따질 때는 나이를 따졌습니다. 나이에 제한이 있었는데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이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20세 이하가 카드를 써야 되고 60세 넘어서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은 없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라고 하는 부분은 범위를 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 중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 대중교통 이용한 부분을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고요. 신용카드 사용분 중에서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3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고요. 순수한 신용카드로 쓴 거는 15%만 소득공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제 한도는 총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로 하고 있는데 이 한도에 걸려서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할 때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전통시장 사용분하고 1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과 대중교통 이용분하고 1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총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더 추가로 해서 공제되는 부분이 최근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2013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하고 2014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하고 비교해서 많이 사용했다면 추가로 더 공제해 주는데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는 뭐냐면 신용카드 중에서 우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 대중교통 이용한 부분,
그 다음에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한 부분, 그러니까 순수한 신용카드로 사용한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카드 사용한 부분이 2014년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 사용한 부분이 2013년도 1년 사용한 부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공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도까지 차입금 이자를 지급했을 때에는 상환액의 40%를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공제는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 때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실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하면서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인데요. 일명 이제 펀드,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그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장기간 동안 가기 때문에 큰 혜택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40%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금 보장 안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셔야 되고요. 자, 소득공제 배제 규정도 있습니다. 급여가 5천만 원, 가입할 때 5천만 원이었는데 급여가 계속 상승해서 뭐 1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이제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연도에는 더 이상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5천만 원 이하인 수준이었고 계속 급여가 상승하더라도 8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적용 못 받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아예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들을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종합한도,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합쳐서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보고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